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번 BOJ 회의 때 물가 전망 상향했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BOJ 이벤트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 물가 전망입니다. 엄청나게 제가 지난 한 10년간 봐왔던 그 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가장 이번에 큰 폭으로 물가를 상향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여기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은 붉은색 선 안에 있는 게 신선식품을 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입니다. 코어 CPI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무방하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는 보면은 한 석 달 전에 2.5%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2.8%로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중요합니다. 내년도 숫자가 1.9%에서 2.8%로 무려 0.9%포인트 높아졌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미 2022년도에도 물가 목표치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실현했어요. 그리고 이 예상대로라면 올해와 내년 3개 연도 연속해서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상승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은행 내에서도 이렇게 연속해서 3개 연도 정도 이렇게 물가 목표치를 웃돌게 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산출하는 근원 물가 지표들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예입 평균치, 그다음에 가중 중앙치, 최빈치 이런 어떤 물가 지표는 이제 일회성으로 출렁임이 큰 그런 물가 품목들을 다 걸러내고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 기저 흐름, 알맹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최빈치가 좀 9월 들어서 약간 하락한 거 말고는 나머지 두 개 고는 물가 지표는 계속 역대급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세 개의 근원 물가 지표들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품목들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기저 흐름, 알맹이들이 실제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일본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회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상당히 끈적하고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은행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코어 물가 지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물가의 실제 흐름, 그 물가 토대가 어떤지를 갖다 좀 더 입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이걸 통해서 물가 진단을 좀 더 잘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물가 지표들은 지금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제법 오래 갈 수 있는, 아까 그 BOJ의 물가 전망치를 내년에 이렇게 2.8%로 높여놨던 그게 근거가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일본 인플레이션의 그 동학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그간에는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위로 솟구쳤는데 요즘에는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3.2%였어요. 서비스 물가는 상품 가격들에 비해서 올라갈 때는 좀 느릿느릿하게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잘 안 떨어집니다. 내려올 때도 굉장히 이렇게 느긋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제법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 배경에는 임금 상승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서비스 용역 회사들이 서비스 가격도 이제 높이는 것이죠. 이를 두고서 이제 일본은행이 어제 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업들이 임금을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임금 상승을 동반한 물가 오름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요. 일본은행이 우리가 물가 목표를 달성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임금과 물가 상승이 서로 선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BOJ의 물가 판단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런 선순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높여 잡은 물가 전망치는요, 앞으로 이제 BOJ가 YCC를 해제한다거나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해야 할 때 그때를 위한 어떤 사전 준비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논리적인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물가가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좀 제법 오래 갈 그런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러니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통화 정책에서 좀 더 발을 빼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높여놨을 수 있습니다. 잠시 주제를 환율 쪽으로 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BOJ가 이렇게 예상한 대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오랫동안 지난 30년간 사실 보지 못했던 그런 강도로 이렇게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런 어떤 초완화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엔화의 가치 안정성과 물가의 안정성이 같이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물가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시장 금리를 계속 묶어 놓다 보면은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필 또 미국의 국채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엔화는 장기적인 약세 압력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물가 압력,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엔이 그래서 더 약해지고 또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압력을 받고 또 그래서 실질 금리가 더 눌리고 그래서 엔이 또 약해지고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위험이 크지요. 어제 외환시장 반응을 보면 어제 BOJ의 그 미세 조정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어떤 엔 약세 압력을 눌러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그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시 그 달러 엔이 150엔을 뚫고 올라갔고요. 뉴욕장에서는 151엔까지 올라갑니다. 뭐 이 정도 미세 조정은 안 되고 본질적인 좀 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외환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혹시나 이번 통화 정책에서 뭐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할까 뭐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 그들이 좀 실망하는 매물, 그 N 매도 매물이죠. 그게 좀 나왔던 것도 물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제 N 약세 압력을 좀 눌러놓으려면은 BOJ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 엔화가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냐면은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N의 실질 실효 가치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역대로 가장 낮아요. 역대급으로 낮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은 일본 사람들의 해외 구매력이 역대급으로 훼손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고서 물건을 사와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나라의 복리후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도 BOJ가 이번에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BOJ가 물가 예상치를 이렇게 크게 높여 놓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불만도 커지고 엔화 가치하고 물가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물가 전망치를 높여서 앞으로 이제 더 행보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비전통적이었던 수단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비전통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그 다음에 YCC입니다. 수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은행이 내년 4월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할 거다라는 그 예상을 가격에다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시장에 있는 그 참여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더 이제 금리를 더 높여나가는, 얼마까지 더 높여나갈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0% 올라서고 난 다음에 혹자는 뭐 0.5%까지 갈 거다. 어떤 사람은, 크게 보는 사람은 2%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좀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하고도 어느 정도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BOJ가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 한 발씩 한 발씩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도 해제하고 YCC도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이번 같은 이런 미세 조정 가지고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이 아무래도 가장 영향이 클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가 서베이를 한 건데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올라갔을 때 가장 영향을 받을 자산군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37%가 미국 국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6%가 그 달러가 될 거고 28%는 유럽에 있는 국채들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직은 비슷합니다. 뭐 일본 내에서의 어떤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해외 국채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 4.9 정도 될 텐데요. 만약에 환해지를 끼고서 미국 10년물 국채를 산다라고 하면 지금 환해지 비용이 550bp예요. 그러면은 환해지 비용에다가 4.9% 그거 빼고 나면 마이너스 60bp예요.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이 마이너스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해지를 끼고 지금 미국 국채를 사야 할 이유가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는 0.9%가 넘거든요. 오히려 환해지를 끼고 미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일본 국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현재도 그러한데 앞으로 이렇게 일본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이 더 이제 일본으로 유입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설사 뭐 해외 국채를 내다 팔지는 않더라도 일본 자금이 더 해외로 이제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일본계 자금들이 뭐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서 그 나라 국채들을 많이 사줬는데 그 국채 시장의 수급이 많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일본은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인데요. 지금이 이제 올해 10월부터서 이제 올 회계연도 하반기입니다. 그 하반기 보면은 일본 생보사들이 하반기 자산 운용 계획이라는 거를 내놨는데 핵심 골자는 뭐 일본 국채를 더 많이 사겠다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좀 조율은 하겠지만 일본 국채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보고서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다 싶을 때 더 일본 국채를 많이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생보사들은 여전히 이제 세계 국채 시장에서는 큰 손입니다. 이들이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뭐 하반기에 일본 국채를 더 많이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YCC 해제하면 그런 유인력이 더 커지게 되죠. 다음 그래프는 이게 뭐냐면은 작년 말 기준인데요. 일본계 자금이 해외 시장에 어디에 많이 나가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금액의 절대 규모가 아니고 각 나라의 전체 시장 규모에서 일본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은 호주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뭐 한 10%가 넘지요. 호주 국채가 10개 있다라고 하면 10개 중에 1개 이상은 일본계 자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은 호주 다음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브라질, 프랑스, 싱가포르, 뭐 남아공, 미국 뭐 이렇게 순서대로인데요. 일본계 자금이 이제 역회전을 하게 되면 이들 국가들의 국채부터서 이제 좀 많이 흔들릴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채는 뭐 여기 순번이 한 8번째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절대 금액 규모는 훨씬 많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는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한 5%를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해외 자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곳은 일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봤듯이 미국 국채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시장이 뭐 이렇게 예상하듯이 내년 1분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탈출을 하고 YCC까지 이제 없애버리고 이러면 그에 따른 스피드오버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이 좀 매끄러우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제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좀 더 이렇게 안정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중앙은행들 간의 공조도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